안녕하세요. 도 닦는 투자자 샤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국내 결제에 대해 알아봤었죠.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송금 버튼 하나로 돈이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간 결제의 뒤편에선 메시징, 클리어링, 세틀먼트라는 복잡한 백엔드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보고 오세요. 오늘은 국내를 넘어 국제 결제의 백엔드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국내 결제도 간단하진 않았지만 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국제 결제가 복잡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로 각국의 은행 시스템이 서로 달라서 상호 운용이 안 됩니다. 국가마다 결제 시스템이 다르고 또 이들이 사용하는 메시지 포맷, 은행의 운영 시간, 규제, 회계 처리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렇게 서로 단절되어 있는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 1977년 스위프트라는 공통의 표준 네트워크와 메시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를 통해 전 세계 은행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국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자금 거래를 하려면 거래하는 은행 간의 상호 신뢰가 보장되어야 했는데, 어떤 신뢰냐 하면 은행들은 카운터파티 리스크, 즉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다는 보장이 있어야 안전하게 결제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뭐냐 하면 거래하는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정해진 시간에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먼저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 은행이 부도가 나거나 제때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이게 바로 카운터파티 리스크입니다. 국내 결제에서는 중앙은행이라는 하나의 신뢰 허브가 결제의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경을 넘어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중앙은행 같은 전 세계 공통의 신뢰 허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서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펀딩을 통해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개은행을 통해 결제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시간 정산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1번과 2번을 중심으로 국제송금의 백엔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이 3번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리펀딩은 사전 예치를 말하는데요. 이걸로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한 은행이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의 은행에 외화를 미리 예치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때 해외 은행에 예치된 나의 계좌를 노스트로 계좌라 하고, 이 계좌를 관리하는 상대방 은행은 이걸 보스트로 계좌라고 부릅니다. 이 프리펀딩 구조에서는 결제를 할 때 미리 자금이 예치된 노스트로 계좌에서 바로 출금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노스트로 계좌는 상호 신뢰를 담보하는 예치금이자 결제를 위한 준비금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펀딩 방식의 문제점은 타 은행의 계좌에 자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활용할 수가 없고, 많은 은행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수록 각국의 통화로 각각의 은행에 프리펀딩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은행들의 주수입원은 최대한 많은 유동성을 확보해서 이걸 대출료 돌려 예대마진을 버는 건데, 유동성이 잠기는 것 자체가 은행들에겐 부담이겠죠. 이런 이유로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이 다 이렇게 프리펀딩을 통해 결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소형은행이나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 국가의 은행들은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 2번의 방법, 중개은행을 통해 국제결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은행 역할을 하려면 보통 자금력과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은행들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대형 은행들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과 외화 결제를 할 수 있는 연결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스트로 계좌가 없는 서로 파편화된 은행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행들을 코레스폰던트 뱅크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중간에 이렇게 중개은행이 많이 개입할수록 결제 절차가 복잡해지고 속도도 느려지고 수수료도 높아집니다.
어떤 산업이든 유통 단계가 중간에 많아지면 비용이 증가하죠. 금융 결제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번 프리펀딩과 2번 중개은행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을 가지고 실제로 국제결제 상황에서 백엔드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한국의 A은행이 미국에 있는 B은행으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A은행이 B은행에 노스트로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서 서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니라면 A은행은 B은행과 연결된 중개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A은행이 미국의 그 어떤 중개은행과도 네트워크가 없다면 우선은 한국 내에 있는 은행 중에서 B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 중개은행을 찾아봐야겠죠. 이걸 중개은행 1이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 중개은행 1도 B은행과 직접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럴 땐 또다시 미국 내에 있는 은행 중에서 B은행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중개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중개은행 2라 할게요. 그래서 결국 A은행과 B은행 사이에 두 개의 중개은행이 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국내 결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 은행 간 자금이 이동할 때 메시징, 클리어링, 세틀먼트라는 3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중개은행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같이 추가됩니다. 자, 이 구조에서 국제송금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A은행이 중개은행 1에 스위프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국의 B은행에게 얼마의 금액, 어떤 통화를 보내라는 지급 명령 메시지죠. 국제결제에서 은행 간 메시징은 전부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다고 했었죠. 이때 스위프트의 MT103이라는 표준에 따라 메시지가 작성됩니다. 중개은행 1이 이 스위프트 메시지를 받으면 이걸 토대로 클리어링을 하는데 이때 먼저 메시지를 검증합니다. KYC, AML, CFT 필터링을 먼저 하고 송금 적격성을 검토한 뒤에 A은행과의 거래 장부를 상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환전을 하고 이때 환율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중개은행이 환차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개 수수료를 차감하는 거죠. 환전은 어떤 단계에서 하든 지급 명령대로 하면 됩니다. A은행이 해도 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중개은행 2가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선 중개은행 1이 환전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1차 중개 처리가 완료되면 이 중개은행 1이 미국에 있는 중개은행 2에 또 스위프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이 중개은행 간의 지급 명령을 전송할 때는 MT202 COV라는 형식으로 전송됩니다. MT202 COV는 A은행이 B은행으로 보내는 지급 명령 메시지 MT103을 커버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위프트 메시지를 받은 중개은행 2도 클리어링을 거치겠죠? 절차는 똑같습니다. 메시지를 검증하고 중개은행 2에 중개은행 1이 보유한 노스트로 계좌에서 금액을 상계 처리한 뒤에 거기에서 중개 수수료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B은행에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중개은행 2가 B은행에 자금을 보내면서 세틀먼트가 완료됩니다. 이 전체 국제송금 과정에서 세틀먼트는 최종 단계에서만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각 중개은행들 간에는 자금이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노스트로 계좌를 통해 장부상 상계 처리만 하고 마지막에 중개은행 2가 B은행으로 송금할 때만 최종 정산되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은행 업무가 전 세계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처리되는 게 아니라 국가마다 업무 시간대가 다 다르다 보니 은행들은 각자 운영 시간에 맞춰서만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이 지급 명령 메시지를 받고 클리어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의 거래들을 모아서 배치 단위로 처리합니다. 은행마다 지정된 시간대에만 클리어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메시징이 도착하는 시간과 클리어링 타이밍이 어긋나면 다음 배치까지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또 중간에 주말이나 휴일이 끼면 결제가 이틀, 사흘씩 지연되기도 하죠. 이렇게 지연이 발생하면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되잖아요. 이걸 트랩 유동성이라 합니다. 이 트랩 유동성 상태에서는 이 시간 동안 환율이 변할 수도 있어서 환율 변동 위험에도 대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외화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결제를 위한 처리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예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한 번만 넘고 중개은행도 두 곳만 거치는 비교적 단순한 결제 구조였잖아요. 한국이랑 미국이 둘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결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 국가 간의 결제는 어떨까요? 그리고 달러나 원화처럼 결제 수요가 많은 통화쌍이 아니라 결제량이 적은 비주류 통화쌍 간의 결제를 할 때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들에는 송금 루트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국경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넘어야 되기도 하고 또 중개은행이 3곳, 4곳 이상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통화도 여러 번 환전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경로가 복잡해지면 최종 세틀먼트까지 걸리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그 사이사이에 결제 수수료도 더 많이 붙겠죠. 실제로 국제송금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루트도 있고 또 소액송금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원금보다 더 비싸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1번과 2번 프리펀딩과 중개은행을 통해 은행 간 신뢰를 확보하고 스위프트망을 통해 결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시간, 비용,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기존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부각되는 방식이 바로 이 3번 실시간 정산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정산을 한다는 건 지급 명령이 발생함과 동시에 곧바로 몇 초 만에 세틀먼트까지 완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인데 기존 전통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기술, 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브릿지 결제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브릿지 결제의 대표적인 예가 리플의 ODL 시스템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정산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 그리고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의 활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